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울산 남구을 지역구인 김기현 국회의원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인구수로만 보면 울산은 전국의 2.1%, 국회의원 수도 6개 의석만 가진 크지 않은 도시여서 정치공학적으로는 이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울산 정치사에서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배출된 것은 처음인데요. 울산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커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특별히 국회로 장소를 옮겨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번 소감을 이야기하셨겠습니다만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김기현 이렇게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 그 기반에는 당연히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저희 애정도 울산에 더 깊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께서 김기현을 세워놓은 것은 아마도 울산도 잘 되게 하고 대한민국도 더 잘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중심에 울산 사람이 좀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정해서 자세한 이야기 뒤에 가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죠. 자,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설레고 떨리고 그러실지는 모르겠는데요. 3월 8일 전당대회, 같이 경쟁하던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 또 뒤늦게 합류했던,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었던 천하람 후보, 천풍이 부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결국은 52.93% 결선 없이 선출이 되셨어요. 참 어려운 선거였던 것 같은데 언제쯤 이 대표로 좀 되겠다 예상은 혹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선거를 참 많이 치렀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선거 이제 네 번 치렀고요. 울산시장 선거 2번 치렀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6번 선거인데 예. 그 외에도 당내부 원내대표 선거도 출마를 했었고요. 또 정치적인 의장 선거도 출마했고 그래서 선거란 선거를 참 많이 치렀는데 그 선거 중에 이번 선거가 가장 힘들었던 선거다. 힘들었다. 예, 그 이유는 우리 당 외부의 인사와 하는 그런 경쟁 과정이 아니라 당 내의 경쟁이다 보니까 똑같은 말 하더라도 예.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하는 말은 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대로 대놓고 또 하면 또 당내 여러 가지 분란들이 생기니 그거 다 터무니없는 모함들도 있고 얼토당토한 얘기들도 있지만 최대한 그걸 감수하면서 녹여내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약 53% 이르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당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짜릿한 순간이었고요. 그 많은 선거들 중에서 가장 짜릿한 것이 이번 전당대회였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그 금년 초였습니다. 1월 1일, 2일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한 5%, 6% 정도 지지율이어서 어느 천년에 올라갈까 그랬던 것이 조금씩 개선되다가 금년 초에 1월 1일, 2, 3, 그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10% 후반, 20%까지도 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비약적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좀 관망하던 우리 당내 의원들, 우리 당 의원들이 115명이 있는데 아주 김기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하니까 지금 제가 원내대표 1년 하면서 참 일을 잘하더라, 저 사람 믿을만하더라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호적인 분위기는 있었지만 이길만 해야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지지율이 잘 안 나오니까 이길만 하다는 판단이 덜 섰던 것 같아 보이고요.
연초에 조금 지지율이 이제 많이 개선되면서부터 예. 지지세가 확장되는 걸 느껴서 그때는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우리 당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어서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어지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이 이제는 잘 단합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모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그 당대표 시절에 당내 많은 그 갈등들이 있었고 특히 뭐 대통령 후보 그 후에는 당선된 대통령하고 사이에 당 지도부가 갈등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내분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들을 우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호흡을 잘 맞추면서도 그러나 개혁적 과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 아무리 봐도 검증된 사람으로서는 김기현이다. 뭐 새로운 인물들이 좀 나온 분도 계세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황교안 후보라든지 또 이런 분들, 안철수 이런 분들은 예. 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이력을 좀 봐왔던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나름대로 되어 있는 분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나왔는데 김기현이는 정치는 오래 했긴 하지만 좀 새롭게 나타난 그런 그 신선함이 있는 데다가 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안정성의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김기현이가 그냥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해주신 것이라고 나름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에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때 당시에 뭐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주역이다 말씀 또 하셨었는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된 이후의 어떤 변화들 뭐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사실 그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제대로 법률 하나 못 고쳤습니다. 이 조세 혜택을 좀 줘서 기업을 투자 활성화하자는 것도 민주당 쪽에서 부자 감세라면서 다 반대를 해버렸고요. 특히 지금 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자기들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막고 있었던 법을 또 이번에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야당이 되자마자 뭐 국정 운영이 부담이 되든 말든 그냥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이 법을 일방 처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말 여당이 일하기 힘들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 계속해왔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이게 노동시장에서의 갑질이라든지 노동시장의 각종 잘못된 불합리하거나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구조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겠다는 그런 이게 뭐 정서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이 뭐 수십조 원을 지금 투자하겠다, 뭐 1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합치면요. 그만큼 이제 국내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판단이 들고요. 좀 더 이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더 있긴 합니다만 이런 형태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아마 국민들께서 정말 달라지겠구나 느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을 꼭 이겨야 되겠다는 호소를 국민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대표 출마 선언하실 때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뭐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게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돌파하실지 좀 듣고 싶네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니까 이제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쉽지 않은 과제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근사치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치열하게 뭐 노력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께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꼭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당선 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민생 위해서 좀 자주 만나자, 뭐 더 잘하기 경쟁하자, 뭐 이런 이야기 나누셨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다시 또 대치 모드로 돌아섰어요. 국민들 기대하시는 협치 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보면 협치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무작정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 내지르는 것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많은 그 자기들 내부에서도 양심적인 소리들이 나오면서 반론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들이 소수다 보니까 다 묻혀져 버리고 흔히 말하는 그 개딸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 팬덤에 얹혀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팬덤에 얹혀 가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될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낭떠러지로 치닫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이라고 하는 숙명적 그런 그 뭐 전제 때문에 당연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야당과 협치,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민주당 대표하고 계속 만나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정이 잘 안 되면 제가 그냥 쳐들어가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톡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민생이 제일 먼저라 그러면서 왜 자꾸 민생 챙기는 건 뒷전을 하고 자꾸 정치적인 정쟁만 일삼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가 정이 잘 안 되면 그냥 쳐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얘기 잠깐 해볼게요. 내년 총선을 이제 준비하셔야 할 텐데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한 방향성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기준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능한 정당이다. 예. 저 당 믿을 만하다. 맡겨놨더니 일을 잘하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냐. 지금은 뭐니 해도 경제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투자가 활성화돼야 된다. 울산 같은 경우만 당장 보더라도 울산 동구에 이제 조선 산업이 조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 산업이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침체 인류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과거 한 5년 사이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인구도 줄어들고 뭐 집이 비어나가고 동구 경제가 침체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조선은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다시 동구 경제가 살아난단 말이죠. 역시 그런 걸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일 잘하고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국민들은 일 잘한다고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어떻게 했는지 규제를 혁파해내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은 결국 이제 그 좋은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후보 보니까 찍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은 좋은데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당도 좋고 사람도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잘 만족시키면 그러면 내년 총선 꼭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당 만들기 위해서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서 당정 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미 천명을 했고 지금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 협의가 매우 원활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당이 주도적으로 민심에 부합하는 민생의 해결을 위한 가장 지름길 그걸 찾아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인물에 관한 것인데 인물의 선정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니까 뭐 살생부가 있다, 그 김기현하고 반대편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척결을 낸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생각은 요만큼도 없고요. 정말 일을 잘하는지 성실한 사람인지 좋은 평가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계파, 어느 지지 이거 상관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일을 잘하는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서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반드시 만족시킬 겁니다. 공천 기준도 이제 인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역 정치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내년 공천 울산 지역엔 좀 어떤 인물이 좀 나와야 할까, 어떤 인물이 좀 필요할까, 공천 기준에서 울산 인물에 대한 뭐 덕목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울산만의 공천 기준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이런 형태의 큰 틀에서의 기준은 조금 달리할 수 있겠죠. 수도권의 경우하고 또 비수도권의 경우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닐 것이고요. 울산만의 기준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기준을 놓고 보면 역시 참신성과 또 동시에 그 경륜 두 개를 잘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 하던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바꿔야 뭐 인위적인 인물 교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시스템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당사자가 예.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이다. 울산의 경우에도 그 원칙에서 똑같다.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김기현 이야기, 총선 준비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아까 지지율 얘기 좀 했는데 어쨌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나 돌파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진단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당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의 그 근로시간 개편안하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입장 좀 궁금하고 요거 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사실 근로시간을 개편하자는 것은 그 취지가 매우 합리적인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69시간 일하란 말이냐, 일하다 죽으란 말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린 바람에 예. 실제 주요한 그 논쟁의 주제는 사라져 버리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완전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거죠. 가령 울산 같은 경우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석유화공단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각종 뭐 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그 셈이 셧다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일을 해야 그 공기를 단축해줘야 그래야 일을 중단한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이익이 더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기업이 더 생겨야 세금도 내고 또 그 종업원들한테 보너스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집중적으로 뭐 밤을 새워서라도 하고 싶을 때는 일을 하고 싶다는데 그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게 위반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업종별로 또 뭐 규모별로 하는 그 자신의 업무별로 성격을 다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원론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40시간, 52시간이라는 걸 지켜야 되겠지만 그 원론적인 것을 좀 떠나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대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 그 현장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잘 녹여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는 것인데 반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뭐 69시간 일한다는데 사실 그 5일 동안 69시간 일하라 그러면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또 하루 빼먹고 6일 동안에 69시간 일하라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극한적 사례, 발생하기 어려운 극한적 사례를 전제로 해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요.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과도하기 때문에 69시간 그거는 아예 제가 처음부터 딱 잘랐습니다. 아하. 69시간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한다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사실 제가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던 것을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발표한 것이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발표된 내용을 보고서 알게 됐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당정 간 조율이 좀 안 된 상태로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건데 이 근로시간 개편 제도는 이런 겁니다. 일할 때 좀 몰아서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자. 예. 그러니까 이게 잘만 운영하면 그 주말까지 끼어서 한 5일씩, 6일씩 휴가를 할 수가 있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자 이런 예, 취지가 잘못 알겠습니다. 오도된 것이다. 어쨌든 오해가 좀 있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더 해보겠다,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한일 정상회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너무 내주고 우리가 취한 것이 없다라는 지적들 많은데요. 사실 그 전 한일 뭐 일본의 사고가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독일의 사례를 보면 진정성이라든지 또 그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그 감정의 치유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일본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자신들이 보다 진전된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께 다가와야 된다. 그런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예. 일본과 대척점 관계에 있으면서 일본하고는 완전히 절벽을 쌓고 그러면서 한미 관계만 강화하겠다. 아니면 다른 자유 진영과의 연대만 강화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중의 격돌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그 사이에 안전보장은 더 위협받고 있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더 고도화된 무기를 쏘아대고 있고 심지어 뭐 그냥 이게 쓰나미를 일으킨 핵폭탄까지 지금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그럼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냥 우리 자존심만 계속 세워나갈 거냐? 이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 과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그 이전에 당장 우리 대한민국 안전보장은 지켜야 된다. 예. 그래서 한미일 3국의 어떤 든든한 유대관계 그것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꼭 필요하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진전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심지어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그 국회의원도 지금 네, 김진표 의장도 지금 잘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고 계시고요. 또 민주당 출신에 있죠. 정대철 그 헌정의 회장 당선되신 분인데 민주당의 원로 국회의원이신 정대철 그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잘한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점에서 사안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반일 감정을 계속 정치적 무기로 해가지고 축창만 흔들어야 된다면 언제까지 축창만 흔들어야 될 거냐. 알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건데 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때 처음 있은 다음에 19년 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될 것 같다. 의지가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선거제 개편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가장 최고의 제도다 이것은 없습니다. 소선거제 나쁜 것이고 중대 선거제는 좋은 것이다. 이런 명제 자체가 틀린 것이고요. 중대 선거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소선거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세 또 민심 또 정치적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소선거제를 바꿔버리면 그것이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예.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소선거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런 논의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뭐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 국민들은 생소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지금 현재 뛰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그게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예, 훨씬 많죠. 예. 지금 저처럼 돼야 그거 해오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전원위원회라는 것이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이 다 상임위원회처럼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 그래 되면 결론이 난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사안을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자. 공개 토론의 장을 넓혀보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좀 더 밀도 있는 논의를 뭐 해가지고 양당 지도부를 포함한 이 정치계 여러 관심 있는 그 원로들이나 학자들 의견을 다 들어서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울산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시사 진단은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울산시장 거쳐서 원내대표,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쭉 이어오셨는데요. 글쎄요, 오늘의 김기현을 있게 한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 좀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시장 선거의 낙선이 오히려 김기현 당대표를 만든 게 아닌가도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2014년에 제가 울산시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울산시장 선거 나갈 때 원래 울산시장 선거를 나갔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중앙에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치권에서 계속 내 역할을 키워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그 내부적 외부적 여건이 그렇게 제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를 나가야 될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나가서 제대로 일해보자라고 해서 2014년에 출마를 해서 그것도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경선에서 이기고 이제 그 시장이 되었습니다만 4년 마치고 다시 재선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서 저는 사실 처음에 떨어질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긴 거거든요. 선거 공작이라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는 모함 속에서 그 불명예스럽게 정치에서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과연 정치를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불명예스럽게 내가 정치를 그만둘 수는 없겠다. 내가 그만둘 때 더라도 내 불명예는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치에 그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중앙정치권으로 복귀해야 되겠다 예.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회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 지나고 이제 보니까 울산시장 4년 재직했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경력이었다. 왜 그게 중요한 경력이었느냐? 중앙정치권에 있으면 늘 이제 그 탁상 공론 같은 얘기들, 뭐 이론, 뭐 이런 거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통계만 가지고서 계속 판단하는데 실제 지방 살림을 살아보니 통계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이 목소리와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행정을 시민들이 숨결을 들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아주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가 맡은 입장에서 제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그리고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하소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경험이 민생을 또 챙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자, 그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이야기 참 많이 강조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지역 인사가 중앙 무대 대비를 의미한 거라고는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일 텐데. 자, 그러면 울산으로서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이제 뭘까? 뭐 예를 들면 뭐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기대를 저희가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최근에 좀 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 저도 전혀 몰랐던 일인데 첨단 국가산단 아하, 그렇습니다. 그거 선정하는데 울산이 빠져버렸어요. 울산하고 부산이 배제가 되었더라고요. 예, 15개나 선정이 됐는데 말이죠. 예, 저는 사실 몰랐던 것이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모든 걸 다 저기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 발표 나고 보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마 울산시청에 있는 실무 직원이 그 실수를 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하. 실무 직원이 그런 공문이 왔는데 신청하는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을 제대로 이렇게 회람을 해서 결재를 받고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 상부 라인의 결심을 안 받고 또 인사이동체를 겹쳐 있었다고 해요. 그 타이밍이. 그러다 보니 그게 그냥 잠재워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예. 그런데 이미 발표는 다 해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정부 측에다가 좀 화를 좀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 이럴 수가 있느냐. 울산이 어떤 도시인데 이렇게 배제시키냐고 제가 화를 좀 냈고요. 장관에게도 뭐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아니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물어보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들은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진행해버린 거죠. 그래 이제 버스는 떠나버렸고 이제 새 버스를 마련해야 돼요. 새 버스를 마련한다. 그런데 이게 뭐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예. 그런데 할 겁니다. 해야 되고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장관에게 명확하게 제가 그거 요청을 했고요. 자료까지 주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제가 이 대표로 있는 한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가 해결하라고 요청을 예. 했고요. 잘 안 기대를 되면 해보겠습니다. 잘 안 예. 되면 대통령 단판 지을 처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 민선 8기 울산시의 다양한 공약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좀 필요한 게 그린벨트 해제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김두겸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같은 생각 분명히 갖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점차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장으로 이양되는 것, 이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 해제의 권한이 사실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다가 이제 지방으로 조금씩 넘겼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 때문에 뭐 쉽게 풀지 못하는 그런 권한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더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주 비근한 예로 테크노 산단이 있습니다. 그게 테크노 산단이 어디 있냐면 그 두왕동, 그 청량하고 남구의 경계 지점에 예. 두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였어요.
그게 그린벨트를 푸는데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그 산하에 있는 국토 뭐 계획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부결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니까 거기에 뭐 이게 살림이 좋고 뭐 이런데 거기다가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말이 됩니까? 공단 면적이 필요한데 그걸 못 풀어주겠다 그러면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조금 그걸 살림을 훼손한다는데 다른 데 대체 살림을 만들면 되죠. 예. 끝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국토부 장관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고 뭐 따졌거든요. 그래 다시 심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다시 심의를 해서 일정한 조건을 해서 거기 가면 봉우리에 조금 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남겨놓을게. 그 대신 나머지는 풀어달라 그래서 결국 풀어서 지금 그게 아주 첨단 산업, 3D 프린팅이라든지 또 산업 융합이라든지 미래 산업 단지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겨우 조성을 했는데 그게 큰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거마저도 그렇게 중앙정부가 막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그 면적보다 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공단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한 100만 평 정도는 돼야 그게 제대로 된 공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풀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지만 저도 약속을 했고 울산 우리 김덕겸 시장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대통령 예. 만나서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 거고요. 공단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기죠. 지금 뭐 주택지를 밀어내고 이 공장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울산은 최고 현안이 그겁니다. 정치 입문 이후에 개인적으로 계속 외연을 넓혀 가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사 출신에서 울산시장, 국회의원,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까지 정치인 김기현의 방향은 어디인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질문 좀 항상 어려우실 텐데.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예.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저에게 스스로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은퇴 후에 존경받는, 뭐 존경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 은퇴 후가 아름다운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늘 꾸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공적 임무에 정말 충실했던 정치인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 그리고 최대의 숙제는 내년 총선을 꼭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오늘 만들어왔던 우리 보수당이 앞으로의 미래도 더 잘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게 주어진 지금 최대의 목표이고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 목표 달성하는 데 모든 걸 다 걸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소감으로 대담을 시작했으니까요. 마지막은 이제 울산 시민들께 어떻게 하겠다, 민생 좀 챙기고 좀 각오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죠.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김기현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지지를 보내주셨던 걸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정당을 떠나서 당신이 앞으로 울산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도 발전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잘 받들어서 일단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울산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요. 울산 생기고 최초로 선출직 원내대표가 되고 또 울산 생기고 최초로 여당의 당대표가 선출직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울산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고 울산 시민들의 자긍심이 확실하게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특집 시사진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만나봤습니다. 당선 직후 연대와 포용으로 국민의힘의 외연을 넓히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인구가 불과 2.1%인 이 작은 도시 출신 정치인이 여당 대표가 된 것이 이미 연대의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호가 성공한 지도부가 되려면 총선에서의 비전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또 이와 더불어 울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 도약의 과정을 제시해서 지방시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특집 시사진단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